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버드나무 너머의 땅이 이상하게도 숨을 쉬듯 울렁거리던 그날을. 이끼가 들썩이며 벗겨지자 그 아래에는 회색빛과 분홍빛이 뒤섞인 핏줄이 얽힌 듯한 살덩어리 구덩이가 드러났다. 축축하고 끈적한 살아있는 살점 같았다. 그때 나는 겨우 7살쯤 된 아이였다. 빗방울이 스며든 풀밭에서 토끼 한 마리를 쫓고 있었다. 내 토끼였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 손에 길들여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흙 위를 뛰어가던 작은 생명. 그리고 나는 이유도 모른 채 그 뒤를 따라갔다. 토끼는 이끼 위에서 발을 헛디뎠다.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축축하고 끔찍한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공기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것은 곧장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졌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눈앞에서 이끼가 다시 닫히며 마치 입술이 닫히듯 천천히 봉합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두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였고 나는 집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목구멍은 피막 같은 공포로 타들어갔다. 그 후로 수년 동안 나는 똑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눈을 뜨면 시트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아이가 되어 풀잎 사이로 토끼가 뛰어가던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 버드나무 너머의 땅은 늘 숨을 쉬었고 그 심장 박동 같은 울렁거림은 내 심장과 박자를 맞추듯 울렸다. 성인이 된 지금도 그 기억은 내 몸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가 문득 깨어난다. 서버실 한 구석, 커피잔 표면에 형광등 불빛이 파도처럼 반사되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전화를 울리는 소리에 시선을 떼지 못했다. 전화기 위에서 작은 진동이 번져가며 오래 묻어둔 기억들이 함께 흔들리는 듯했다. 걸려온 이는 루스였다. 내가 자라던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반마일 떨어진 흙길 끝에 살던 여인이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늘 국을 끓여 가져다 주던 사람. 아버지의 손이 너무 거칠어질 때마다 몰래 나를 챙겨주던 사람.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고향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피했다. 아버지의 번호는 이미 차단한 지 오래였다. 마지막으로 그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고장난 트랙터를 두고 나를 저주하듯 소리쳤다. 그 이후 나는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 않았다. 루스의 전화도 최근엔 받지 않았다. 신용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월세는 해마다 치솟았다. 나는 거짓말을 할 자신이 없었다.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조차 힘에 붙였다. 무엇보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올 걱정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농장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새벽마다 아버지가 나를 깨워 사료 자루를 옮기게 하던 기억. 내 키보다 큰 자루를 들다 놓치면 그는 내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다. 헛간 바닥에 곡물이 흩어지면 쓸모없는 놈이라며 소리쳤다. 학교에선 아이들이 나를 돼지 새끼라고 불렀다. 옷의 뱃냄새 때문이었다. 복도에서 어깨로 떠밀려도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네 엄마처럼 약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널 건드리지 않았을 거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왜 제 발표회에 안 오세요? 그는 잠시 날 쳐다보더니 뭐하러 라는 한마디만 던지고 등을 돌렸다. 나는 그 순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아침을 나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한다. 부엌에는 설거지 비누 냄새가 남아있었고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붉은 리본으로 단정히 묶여 있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곧장 집에 오렴.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헛간 앞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다. 다락에서 떨어졌다. 올빼미 둥지를 보다가 미끄러졌지. 목이 꺾였어. 그는 장례식조차 서두르듯 혼자 치렀다. 헛간과 반대편 포플러가 모여 선 음지에 작은 나무 십자가 하나를 박아두고는 땅이 얼기 전에 삽으로 다져버렸다. 나는 방과 후마다 그곳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다. 누군가 들어준다고 믿어야만 집안에서의 침묵을 견딜 수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그날 이후 더 거칠어졌다. 사료 자루를 떨어뜨린 날이면 뒤통수에 불똥이 튀었다. 곡물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만 나도 쓸모없는 놈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내 냄새를 놀렸고 복도 끝에서는 종종 어깨가 벽에 부딪혔다. 내가 그 사실을 털어놓자 아버지는 말끝을 씹듯 중얼거렸다. 네가 네 엄마처럼 무르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널 건드리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자라는 동안에도 버드나무 너머에 살아있는 땅은 잊히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 바닥 아래로 심장 박동 같은 울렁거림이 전해져 오는 듯했고 꿈속에서 토끼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미끄러져 사라졌다. 이끼가 입술처럼 닫히는 장면에서 나는 늘 깨어났고 이불은 소금물처럼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다. 20살이 되기 전 나는 마을의 자질구레한 일로 모은 돈을 헤아렸다. 루스의 닭장 청소로 번 푼돈,
늙은 킨 영감의 장작을 패고 받은 동전들. 그러나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만 더 선명해졌다. 나는 결국 신용카드를 만들고 옷을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은 뒤 시내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도시에 도착하자 처음엔 마트에서 선반을 채우는 일을 했다. 그러다 계산대에 스캐너가 자주 멈춘다는 이유로 뒷사무실 컴퓨터를 건드리게 됐다. 멈춘 장비를 재시작하고 드라이버를 깔고 케이블을 갈아 끼우는 일들이 낯설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농장에서 배운 그 무뚝뚝함과 감각으로 기계와 타협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감독자는 내 손을 보고 말했다. 시골 손인데 머리는 도시 사람이네. 나는 그 말에서 이상한 위로를 느꼈다. 처음으로 쓸모없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손끝을 스쳤다. 그 무렵 고향에서 루스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다. 나는 서버실 구석에서 형광등 깜빡임을 커피 표면에서 보며 진동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고 끝까지 울리게 놔두곤 했다. 빚은 불어났고 월세는 오르기만 했다. 잘 지내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걱정이 묻어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 걱정에 대답할 수 없는 내 형편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어느 날 남겨진 음성 메시지에서 루스의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울음을 참다 굳어진 목소리로 그녀는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가축을 돌보거나 울타리를 손보는 일을 더는 해낼 수 없다. 그녀는 나더러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나 말고는 도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버지를 좋아해 줄 사람은 더더욱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어라. 그 말을 듣는 동안 오래 굳은 공포가 가슴 위로 다시 기어 올라왔다. 나는 지금 더 크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름 석자만 떠올라도 몸속 어딘가에서 어린 날의 내가 작은 몸을 말고 웅크리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가끔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도와. 그게 우릴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어렸을 땐 이해하지 못했다. 어른이 되어서야 겨우 뜻을 알았지만 알게 되었다고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믿지 못한 채로 나는 그 말을 품속에 넣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오래 걸었다. 결국 나는 중고차에 짐을 싣고 길을 나서 페이스북 마켓에서 싼 값에 산 낡은 해치백, 텀블러에 부어 넣은 인스턴트 커피. 길이 깊어질수록 고향은 더 작아졌다. 덩굴이 자란 생울타리가 차체를 긁었고 마을 입구 표지판은 녹이 슬어 기울어 있어. 셔터를 내린 가게들의 블라인드는 안쪽에서부터 누렇게 변해 있었고 곡물 저장고의 철판은 붉은 녹물로 얼룩져 지문처럼 흘러내렸다. 삼거리의 오래된 농가에는 휘어진 합판이 덜컹거리며 문을 가리고 있어.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커졌다고 믿었던 건 세상이 아니라 나였을지도. 집에 닿았을 때 아버지는 현관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양손으로 수통을 쥐고 눈을 좁힌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여길 왜 왔니?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얇고 거칠었다. 그는 수통을 손에서 떼어 난간에 올려놓으려다 한 번 미끄러뜨릴 뻔했고 그때 나는 그의 손등에서 가느다란 떨림을 보았다. 루스가 전화했어. 그는 코웃음을 치고 흙바닥에 침을 뱉었다. 도시 물 먹은 손으로 누구를 동정하러 필요 없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어깨는 몸 안쪽으로 더 깊이 말려 들어가 있어가. 회색 빛으로 뜬 피부, 콧등과 광대에 박힌 검은 반점들, 콧수염 아래로 말라붙은 피 한 줄기. 한때 분노 하나로 나를 들어올리던 팔뚝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바람만 불어도 휘청일 것 같은 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짐은 스스로 날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손가락이 가방끈을 잡지 못해 헛돌았고 균형을 잃자 차체에 기대어 신음을 삼켰다. 잠시 연민이 목 깊숙이 차올라. 그러나 마당을 질질 끌려가던 내 어린 날의 몸이 번개처럼 되살아나 연민을 단숨에 태워버렸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괜한 야단 떨지마. 팔이 들기 전에 들어와라. 그의 목소리는 툭툭 부러지다 말았고 그 빈틈에서 나는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내린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다음 며칠 차가운 새벽이 얇은 창틀 사이로 스며들었다. 첫째 날 아침 그는 단추를 잠그다 말고 굳은 손마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마지막 단추 하나를 채워주어. 그는 짧게 흥하고 코웃음을 쳤고 내가 만진 자리에서 외려 옷깃이 덜컥거렸지만 손을 뿌리치진 않았다. 도시 손은 부드럽지만 손끝은 영리하군. 그 말은 투덜거림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칭찬처럼 가슴에 남았다. 넷째, 다섯째 날이 되자 우리는 새로 박아야 할 말뚝들을 따라 울타리를 걸었다. 썩은 기둥 밑에 쇠지레를 비틀어 넣는 요령, 나무결을 쪼개지 않게 힘을 빼는 법, 그의 주름진 손이 내 손을 잡아 각도를 고쳐줄 때면 나는 잠깐 어린 아이로 돌아가
모든 것이 망가지기 전에 그 남자를 본 듯했다. 왜 그토록 잔혹해졌는지 나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난과 빚, 수학의 실패, 어머니의 부재,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가? 아니면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늙음이 그 모서리를 둥글게 갈아내며 잠깐 착각을 준 것뿐인가? 저녁 트랙터 엔진이 쾅 하고 뒷불을 뿜자 그는 스패너를 떨어뜨릴 정도로 움찔했다가 잠시 후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내 기억 속에서 너무 오래 사라졌던 소리였다. 나도 따라 웃었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원하던 아버지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 해가 헛간 지붕 너머로 꺼지던 날 그는 내가 박아 올린 새 말뚝을 발끝으로 눌러보았다. 잘했다. 낮고 쑥스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그 말이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자리 잡는 것을 느껴. 멀리 버드나무 그림자 너머 습지가 어둠을 모아 올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천천히 숨을 쉬었다. 며칠이 지나자 내 잠은 다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도시로 떠난 뒤 나는 한 번도 한밤중에 식은땀에 젖어 깨어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고향의 낡은 방바닥, 오래된 바니시 냄새에 벼채가루가 뒤엉킨 공기가 잠든 나를 다시 어린 시절로 끌어당겼다. 꿈속에서 나는 늘 똑같은 길을 밟았다. 풀잎은 젖어 있고 달빛에 젖은 잎사귀는 눈송이처럼 반짝였다. 발밑의 땅은 심장처럼 꿈틀거리며 버드나무 너머에서 토끼가 나타나 달려갔다. 내 발이 따라가고 토끼는 미끄러져 사라졌다. 살점의 구덩이가 다시 열리며 그 끔찍한 찢어지는 소리가 귀에 울렸다. 나는 언제나 그 소리에 눈을 떴다. 목이 막혀 헐떡이며 시트는 끈적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단순한 악몽일까? 아니면 어릴 적 실제로 본 광경을 견딜 수 없어 기억 저편에 묻어둔 것일까? 왜 지금 다시 나타나는 걸까? 아버지는 이따금 울타리 너머로 염소를 끌고 나갔다. 아침이면 묶여있던 줄이 텅 빈 채 펜스에 매달려 있고 그는 진흙 묻은 바지를 털며 돌아왔다. 그 얼굴은 늘 창백했고 눈은 멀리 어딘가에 고정된 듯 흐릿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내가 묻자 그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 알바 아니다. 그러고는 어깨가 처지며 한숨이 길게 흘렀다. 그냥 너 같은 놈은 이해 못할 농사일이다. 땅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더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버린 듯 말을 삼켰다. 하지만 의문은 지워지지 않았다. 어릴 적 토끼가 사라진 자리, 이끼가 입술처럼 닫히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아버지가 사라졌다 돌아올 때마다 나는 그곳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혹시 꿈은 기억의 파편일 뿐 아니라 내가 본 진실이었을까? 어느 날 아버지가 염소를 끌다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다. 줄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고 눈가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트랙터 판넬을 조이던 스패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가 대신할게요. 그는 잠시 멈춰섰다. 어깨가 떨리고 눈빛이 흐려졌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니다. 넌 남쪽 울타리나 고쳐라. 여긴 내가 한다. 손가락은 줄을 준 채 새하얗게 굳어 있었고 그는 휘청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나는 울타리의 녹슨 경첩을 기름칠하며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염소의 울음소리가 한순간 끊어졌다. 가슴 속에서 오래된 공포가 피어올랐다. 쇳소리를 흘려보내며 나는 다시 한번 어릴 적 장면을 떠올렸다. 살아있는 땅이 피를 삼키는 구덩이가 지금도 그곳에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더는 버티지 못했다. 꿈은 점점 선명해졌고 이불 속에서 손가락이 떨려왔다. 나는 어린 시절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토끼의 귀를 다시 볼 수 있었다. 회색빛 귀끝이 떨리고 작은 발이 구덩이에 닿자 그 끔찍한 소리가 울렸다. 쓸모없는 악몽이라며 아버지는 늘 무시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 정말로 살아있는 땅을 본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남쪽 경첩을 기름치고 돌아서는데 울타리 곁에서 검은 염소 한 마리가 줄을 끌며 서 있었다. 목에는 밧줄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말린 피처럼 붉게 그을린 흔적이 턱 밑에 얼룩져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버드나무 너머 갈대밭 쪽에서 진흙이 푹 꺼지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 대답은 없었다. 바람이 갈대를 문지르며 낮은 치차름을 냈고 내 발목 아래의 땅은 스펀지처럼 물컹거렸다. 갈대를 헤치자 아버지가 진창에 엎어진 채 누워 있었다. 셔츠는 허리춤에서 반쯤 빠져나와 있었고 흙탕물은 그의 옆구리를 타고 흘렀다. 나는 그를 들어 올리며 이름을 여러 번 불렀다. 누에 고치처럼 가벼웠다. 마치 한때 모든 걸 눌러오던 무게가 어디론가 새어나가 버린 것처럼. 그의 숨은 짧고 거칠었고 입술은 말라 비틀려 있었다.
나는 그의 팔을 어깨에 걸쳐 들쳐 업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현관문이 퉁 하고 부딪히며 열렸고 거실의 낡은 안락의자가 그를 받아내듯 삐걱거렸다. 젖은 수건을 짜서 이마에 얹어주자 그는 내 손목을 바늘처럼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붙잡았다. 물, 그는 간신히 소리를 냈다. 컵을 가져다 대자 꿀꺽거리는 소리가 텅 빈 집 안을 메아리쳤다. 한참이 지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오고서야 그는 천장을 본 채로 말했다. 때가 다 됐다 얘야. 이 땅 이야기를 이제는 알아야 한다. 목구멍을 고르느라 한 번, 두 번 침을 삼키더니 그는 천천히 지난 날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네가 어릴 적 네 엄마가 가기 전 땅이 먼저 망가지기 시작했다. 밭에서 곰팡내가 났고 보리는 이삭에서 썩었다. 닭들은 알을 끊었고 트랙터는 돈만 삼켰다. 나는 비료를 바꾸고 기도를 하고 별짓을 다 했지. 소용없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눈가의 주름 사이로 희미한 물기가 맺혔다. 사라졌다. 그러다 어느 날 네가 소리를 질렀지. 토끼가 땅에 먹혔다고. 그땐 거짓말이라 생각했다. 근데 해질녘에 가보니 버드나무 뒤 이끼가 쫙 벗겨지고 그 아래가 산 것 같더라. 회색하고 분홍한 게 핏줄이 뛰듯 꿈틀거렸어.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허공 어딘가를 짚었지. 그날 밤 밭은 기이할 정도로 초록이었지. 그때는 우연이라 쳤다. 일주일도 안 돼 잎이 노래지자 나는 염소 한 마리를 데려갔다. 칼로 목을 따서 그 구덩이 위에 피를 떨어뜨리고 던져 넣었어. 목소리가 바싹 마른 나무처럼 갈라졌다. 그 다음 날 보리는 허리춤까지 자랐고 클로버는 양털 같았지. 그때 알았다. 이 땅은 먹는다. 우리가 먹여야 산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빈 듯했다. 썩은 고깃덩이도 던져봤다. 길에서 주운 까마귀 시체도. 근데 오래된 건 소용이 없더라. 밭이 다시 상하고 냄새만 독해지고 따뜻해야 해. 갓 죽은 것, 아직 심장이 남아있는 거. 그의 눈동자가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가 어딘가 먼 곳으로 다시 가라앉았다. 그리고 어떤 날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가 창자가 꼬여 나왔다. 나는 그걸 오래 울리지 않으려고. 그는 여기서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이 내 소매를 한번 움켜쥐고 풀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 한가운데에서 어릴 적 장면이 다시 도려내듯 떠올랐다. 이끼가 젖은 입술처럼 벌어지고 그 아래에 살결이 숨을 쉬었다. 토끼의 울음 뒤에 들리던 젖고 찢어지는 소리. 악몽이라고 믿고 눌러버렸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명백한 지도로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네 차례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나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먹이지 않으면 다 썩고 부패한다. 집도 밭도 우리도. 그가 마지막 말을 꿀꺽 삼키자 방 안의 공기가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했다. 연민과 혐오, 공포와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뼈 안쪽에서 뒤엉켰다. 오랫동안 내가 바랐던 말, 잘했다와 미안하다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내 앞에 놓인 것은 피로 유지되는 집과 밭,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밤이 내렸을 때 마당은 눅눅한 어둠으로 눌려 있었다. 달빛은 구름 뒤에 갇혀 흙길 위에 젖은 윤기만 남겼다. 나는 헛간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칼집에 밀어 넣었다. 손이 떨렸다. 줄을 풀어 염소를 끌고 나왔다. 동물은 금세 불안을 감지했는지 고개를 젖히며 짧게 울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갈대밭의 검은 그림자를 향해 걸었다. 버드나무 아래의 땅은 이전보다 더 어두웠다. 회색과 분홍 사이 거무스름한 혈흔 같은 색이 젖은 살결에 박혀 있었다. 구덩이의 중심은 숨을 쉬듯 내려앉았다가 올라왔다. 나는 줄을 느슨하게 풀고 염소의 뒷다리를 붙잡았다. 피부 아래에서 근육이 떨리며 힘이 들어가. 한 번, 두 번 숨을 쉬고 나는 짐승을 그 어둡고 미끄러운 가장자리로 내던졌다. 세계가 잠깐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곧 구덩이는 전신으로 경련해. 살결의 주름이 파도처럼 번져나가며 따뜻하고 역겨운 숨결이 얼굴을 스쳤다. 점액질의 끈적한 소리, 뼈가 부딪히는 미세한 마찰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가 빨려 들어가는 낮은 우다. 그 모든 소리가 한 번에 사라졌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녘 밭고랑 위로 안개가 걷히자 벼가 하루새 키가 자란 듯 보였다. 잎은 더 짙은 녹색으로 빛났고
송아지들의 눈동자는 물처럼 맑았다. 현관 의자에 앉은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이 밭을 훑다 내 손으로 천천히 돌아왔다. 그때 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집의 칭찬은 언제나 피냄새 뒤에 온다는 것을. 며칠 동안 나는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여전히 쇠약했지만 내 손을 거칠게 밀어내던 날들보다 훨씬 조용했다. 가끔은 현관에 앉아 담배를 붙잡듯 빈 수통을 만지작거렸고 가끔은 작업을 지켜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네가 이렇게 울타리를 곱게 박을 줄은 몰랐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마치 낯선 인정처럼 들렸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내 꿈은 다시 피투성이로 물들었다. 구덩이의 고동, 따뜻한 점액질, 그 속에 삼켜진 것들의 비명. 나는 이불 속에서 벌벌 떨며 어릴 적 기억이 꿈이라는 사실에 더는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나는 늘 진실을 보고 있었고 단지 아버지가 그 진실을 묵살하게 만든 것뿐일지도 몰랐다. 어느 습한 아침 나는 송아지 사체를 들고 구덩이로 향했다. 발밑은 미끄러웠고 공기는 흙과 철 냄새로 눅눅했다. 짐승의 몸을 끌어올리다 내 발이 갑자기 빠졌다. 손바닥이 구덩이 가장자리에 닿았을 때 피부 아래로 전해지는 뜨겁고 젖은 촉감에 나는 거의 구토할 뻔했다. 급히 몸을 빼내려다 무언가에 손끝이 걸렸다. 점액으로 덮인 천 조각.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아당겨 끌어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 끈적한 막을 닦아내자 짙은 붉은 빛이 드러났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메고 있던 그 붉은 리본. 심장이 단번에 위로 치솟았다. 그 순간 구덩이의 썩은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아침마다 토스트를 쥐어주며 했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돌아오렴. 그 마지막 목소리. 나는 몸을 부르르 떨며 리본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내 뇌리에 불현듯 떠오른 장면. 작은 십자가, 포플러 숲에 묻혔다는 어머니의 무덤. 혹시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날 오후 나는 곧장 삽을 들고 숲으로 갔다. 땅은 가뭄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나는 땀에 젖은 셔츠를 붙잡으며 미친 듯이 파내려 갔다. 한 삽, 또 한 삽, 팔뚝은 타들어가고 손바닥은 벗겨져 피가 맺혔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나무 십자가만이 바람에 덜컥거렸다. 나는 손등으로 흙을 쓸어내리며 주저앉았다. 눈앞이 붉게 번져오고 이를 악문 채 턱이 욱신거렸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를 땅에 묻지 않았다. 어머니는 구덩이에 먹혔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죽였다. 내 입에서 저절로 새어나왔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어. 나는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문이 벽에 쾅 하고 부딪히며 열렸다. 안락의자에 앉은 아버지는 낡은 TV의 깜빡임 속에 잠긴 눈으로 날 올려다봤다. 나는 손에 준 리본을 그의 앞에 내던졌다. 이게 뭐예요? 왜 여기서 나와요? 목소리가 떨렸고 숨이 헐떡였다. 어머니 당신이 죽였지.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고개를 툭 숙이며 마른 숨을 내뱉었다. 우린 끝이었어. 가축도 밭도 다 죽어가고 내 엄마는 기도만 했지. 신이 고쳐줄 거라며. 그러다 떠나자고 했어. 집을 팔고 도시로 가자고. 그의 눈은 허공을 헤매다 내 얼굴로 돌아왔다.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이 땅은 우리 피였어. 아버지 때부터 그 위에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여기서 도망친다는 건 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다락에서 다퉜다. 그녀가 널 데려간다며 소리쳤지. 경찰에 알리겠다고. 나는 그냥 손으로 밀었을 뿐이다.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들쳐 업어 구덩이로 갔다. 그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날 용서했을 거다. 늘 그랬으니까. 나는 순간 시야가 붉게 번져 머릿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렸고 소나귀에서 리본이 구겨졌다. 거짓말이야. 내 목소리는 유리처럼 날카롭게 갈라졌다. 용서? 당신은 엄마를 잡아먹인 살인자야. 아버지는 떨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 속에 스스로조차 믿지 못하는 흔들림이 있었다. 그는 손을 뻗었지만 나는 이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어. 가슴 속에서 뜨겁고 끈적한 분노가 치솟아 나를 구덩이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젖어 있었고 말라붙은 목소리는 변명을 더듬었다. 실수였다. 밀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저 나는 그 말을 끊었다. 아니야. 당신은 선택했어. 엄마를 그리고 나를 버린 거야. 내 손은 리본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손등에 혈관이 솟아올라 마치 내 안에 분노가 피로 흘러 넘치는 것 같았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어뜨렸다. 난 살아남아야 했어. 이 땅을 버릴 수 없었다. 모든 게 썩어가는데 그 구덩이가 유일한 답이었어. 답? 내 목소리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갈라졌다. 당신은 엄마를 죽였어. 그리고 이제 나에게 똑같은 짐을 지우려는 거지. 그는 얼굴을 들었다. 눈밑은 퀭했고 뺨은 축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깜빡이는 무언가 희미하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은 욕망이 있었다. 네가 이어야 해. 땅은 배고프다. 네가 먹여야 한다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의 말이 끝나자 내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나는 그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아 세웠다. 뼈마디가 내 소나귀에서 삐걱거렸고 그는 고통에 신음했다.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엄마도 똑같이 말했겠지? 제발, 제발, 그만두라고. 내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를 질질 끌며 현관을 지나쳤다. 그의 발끝이 문지방에 걸려 부딪히고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등판이 거칠게 쓸렸다. 그는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진흙바닥 위에 그가 남긴 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어? 왜 항상 때리고 무시했어? 엄마가 없어진 뒤로 왜 더 잔인해졌어? 나는 소리쳤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몰라. 그의 눈동자가 내 얼굴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그 눈에서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그저 노쇠한 남자, 살인을 숨긴 남자, 그리고 지금 내가 끌고 가는 희생물, 버드나무가 보였다. 그 뒤에서 숨을 쉬는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갑고 눅눅한 바람이 불며 갈대가 스치듯 몸을 감쌌다. 그의 다리는 이미 힘을 잃었고 나는 그를 어깨로 들쳐 매다시피 했다. 그의 몸은 너무 가벼워 차라리 시체를 들고 가는 기분이었다. 구덩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 섭듯 중얼거렸다. 제발, 나는 네 아버지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다. 피부가 소름 돋았고 숨이 목에 걸렸다. 그러나 곧 내 입은 얼음처럼 굳었다. 엄마에게도 그렇게 말했어? 그녀가 무덤으로 끌려갈 때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눈물이 번져 흘렀다. 그리고 그 속삭임, 아니, 그 작은 부정은 너무 늦었고 너무 공허했다. 나는 그를 구덩이 가장자리에 세웠다. 땅은 여전히 꿈틀거리며 안쪽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 소나기가 풀리자 그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살려줘. 그의 목소리는 부서지는 갈대 같았다. 내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다. 엄마를 살렸어야 했어. 그리고 나는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어냈다. 그의 몸은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잠시 걸렸다가 살결 같은 주름 위로 천천히 미끄러졌다. 그의 손톱이 미친 듯이 벽을 긁었지만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순식간에 땅은 그를 삼켰다. 피부와 뼈가 젖은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남은 것은 고요뿐이었다. 고요와 내 가슴에 번지는 이해할 수 없는 허무함.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아버지를 증오했음에도 결국 나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천천히 늦게 공기를 가르는 느낌이었다. 나는 장화를 벗어 문 옆에 세워두고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구덩이의 점액이 말라 얇은 막처럼 들떠 있었고 손금 사이로 스며든 냄새는 물로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 싱크대 옆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순간 거울 속 배경이 부엌이 아니라 다른 곳, 붉고 축축한 복도가 멀리까지 이어지는 듯 보였다. 나는 번개처럼 수건을 들어 거울을 덮었다. 천이 거울에 달라붙는 소리가 마치 어두운 입술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은 없었는데 지붕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집 자체가 얕은 숨을 쉬는 듯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붉은 리본을 꺼내 쥐었다. 천의 섬유 사이로 어머니의 손냄새가 났다고 착각했다. 그 착각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다시 주머니에 밀어넣었다. 새벽이 되어 밭을 보러 나가자 인맥이 더 진해져 있었다. 벼의 줄기는 한밤 사이 한마디 더 자란 듯했고 토양은 촉촉하면서도 단단했다. 발밑으로 미세하게 전해지는 두근거림이 있었다. 심장과는 박자가 조금 달랐고 더 깊고 더 느렸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그 박동이 들렸다. 땅이 나를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정오 무렵 루스가 왔다. 현관에서 그녀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거울을 더 깊숙이 덮어. 문이 열리자 따뜻한 수프 냄새가 들어왔다. 얼굴이 말랐네, 그녀가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컵에 물을 따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락의자 쪽을 보다가 비어있는 자리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는 나는 잠깐 숨을 삼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약간 가벼워졌다가 곧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루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는 듯 그러나 다 믿지는 않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부엌 싱크대에서 그릇을 씻어 말려두고 돌아서며 덧붙였다. 이 근처에 오래 있으면 안 좋아.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묻지 못해. 문이 닫히자 먼지가 느리게 가라앉았다. 그날 오후 닭장문이 스스로 열렸다. 경첩은 멀쩡했지만 철사에 얇게 금이 가 있었다. 안에 있던 닭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날짐승이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발자국이 없었다. 대신 울타리 안쪽 흙이 아주 조금 내려앉아 있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밤에 우물물을 떠 마셨다가 혀끝이 철맛으로 얼얼해졌다. 나는 외양간 문을 닫고 위에서 아래로 걸쇠를 더 단단히 내렸다. 잠자리에 누워도 눈꺼풀이 무겁지 않았다. 땅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글자씩 또박또박 그러나 바람보다 낮게. 먹여. 다음 날 아침. 작은 송아지 하나가 다리를 떨고 있었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눈동자가 맑고 반짝였다. 나는 그 눈을 보고 생각을 접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나는 물통을 채우고 볏짚을 더 깔아주었다.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는 겨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낮이 기울자 바람이 바뀌었다. 논두렁 위로 버드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다시 말렸다. 늘어진 순간마다 내 발목 아래 흙이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문 유리에 비친 내 어깨가 낯설었다. 더 넓어진 것도 더 굽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방향이 바뀐 느낌이었다. 밖을 향해 있던 것이 안을 향해 도는 순간의 어지럼. 저녁 루스가 다시 왔다. 우편함에 이게 있더라. 그녀는 봉투를 건넸다. 은행 마크가 찍힌 종이였다. 나는 웃으며 나중에 볼게라고 말했지만 봉투는 손바닥에서 뜨거웠다. 루스는 돌아서며 낮게 물었다. 정말 병원이지. 그 목소리에는 오래된 나뭇결처럼 얇은 갈라짐이 있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내 귀에서 그 끄덕임의 소리가 계속 났다. 고개를 드는 뼈의 마찰음처럼 나는 부엌의 거울을 덮은 수건을 걷었다. 혹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아주 조금 있어. 수건이 떨어지자 거울은 처음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검은 유리처럼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표면이 젖었다. 부엌 등이 물결처럼 뒤틀리며 늘어났다. 그 안에서 살빛의 복도가 기어나왔다. 저 너머에서 들리는 젖은 소리, 점에게 한숨, 그리고 누군가의 발자국. 나는 다시 수건을 덮고 문고리를 잡았다. 문고리 금속의 차가움이 나를 겨우 붙잡아 주었다. 그날 이후로 밭은 더 잘 자랐다. 잡초마저 윤이 났다. 길가의 포플러 줄기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단냄새를 실어왔다. 그 단내를 맡을 때마다 어머니의 붉은 리본이 손가락 안에서 미끄러졌다. 나는 리본을 재봉틀 서랍에 넣어 두었다. 열쇠를 돌려 잠그면서 잠그는 소리만큼은 땅속으로 가라앉지 않기를 바랐다. 사흘 뒤 우리 울타리 바깥에서 소리가 났다. 마을의 누군가가 밤길에 울타리를 툭 치고 간 모양이었다.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났다가 뚝 끊겼다. 나는 등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마을 길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버드나무 가지 하나가 땅에 닿아 있었다. 가지가 땅에 닿을 때마다 흙이 아주 조금 울렁거렸다. 나는 등잔불을 낮춰 불꽃을 작게 만들어. 작은 불빛이 더 멀리 보이는 법이니까. 외양간으로 돌아오는 길, 발밑이 푹 꺼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뺐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쉬었다. 무너진 건 흙이 아니라 내가 버티던 작은 다리 같아. 마음과 마음 사이를 연결하던 오래되고 연약한 다리. 나는 외양간 안에서 오래 서 있었다. 가축들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더 무거웠다. 내 손이 저절로 밧줄을 더듬었다. 매듭이 알아서 손가락을 찾아오는 느낌.
그때 송아지가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젖은 코끝이 내 손목을 스치며 짧게 숨을 쉬었다. 나는 밧줄을 내려놓았다. 대신 등잔을 들고 문을 닫고 빗장을 내렸다. 오늘 밤만은 다르게. 침대로 돌아와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꺼풀 안쪽에서 버드나무가 흔들렸고 땅은 다시 이름을 불렀다. 먹여, 먹여, 먹여. 그 소리는 바람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었다. 내 안쪽에서 뿌리를 내린 무엇이었다. 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속삭였다. 아니, 그 아니는 작았지만 오랫동안 내 귀에 남았다. 그러나 한참 뒤 그 아니의 꼬리에서 아주 짧고 얇은 얘가 달린 것을 나는 끝내 부인하지 못했다. 새벽녘 집이 한번 크게 숨을 쉬었다. 천장이 아주 조금 들어앉았다가 다시 올랐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안개가 들이쳤고 땅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얼굴에 닿았다. 그 온기는 사람의 체온과 아주 비슷해. 나는 장화를 신었다. 그리고 등잔을 들고 문을 열었다. 바람이 등잔불을 한번 흔들고 지나갔다. 먼 곳에서 낮고 길게 배고픈 소리가 울렸다. 나는 문턱을 넘었다. 발밑에서 흙이 미세하게 박동해다. 버드나무가 그 너머의 땅이 그리고 내 안이 같은 방향으로 숨을 쉬고 있어.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집 안 모든 벽이 천천히 안쪽으로 밀려드는 듯했다. 기둥이 삐걱이고 천장은 얇은 페브처럼 오르내렸다. 내 호흡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오래 그리고 더 꾸준했다. 나는 집이 숨을 쉰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꿈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버드나무 잎새 사이로 달빛이 내려앉고 땅은 맥박을 치듯 울렁였다. 내가 다시 7살 소년이 되어 토끼를 쫓는 순간 이번에는 내가 멈추지 않았다. 토끼가 미끄러져 구덩이로 떨어지는 순간 나는 그대로 안으로 달려들었다. 살점이 내 발목에 닿자 뜨겁고 축축한 기운이 다리를 감쌌다. 그리고 나는 구덩이 속으로 삼켜졌다. 깨어났을 때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나는 눈을 비볐다. 침대 곁에 흙덩이가 떨어져 있었다. 방 안에 흙냄새가 스며들어 있었다. 다음 날 루스가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수프가 담긴 병을 내 손에 쥐어주며 눈을 찌푸렸다. 너무 헬쑥해 보여. 밭일을 줄여.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밭이 아니라 구덩이로 향해 있었다. 루스는 잠시 내 눈을 들여다보더니 낮게 말했다. 너도 들었구나. 그 말이 내 귀를 파고들었다. 나는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술은 굳어버렸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 안의 공기가 더욱 눅눅해졌다. 나는 그날 저녁 일부러 헛간 문을 열어두었다. 닭들이 안쪽에서 바쁘게 움직였지만 나는 문을 닫지 않았다. 스스로를 시험하고 싶었다. 정말 땅이 원하는 대로 되는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밭은 피로 물드는지. 새벽녘 닭장 안은 고요했다. 한 마리가 사라졌다. 피 한 방울조차 남지 않았다. 대신 논두렁의 이랑은 이틀치는 더 자란 듯 곱게 뻗어 있었다. 나는 울컥하는 구토감을 억지로 삼켰다. 밤이 깊을수록 땅의 목소리는 더 선명해졌다. 먹여라, 네 차례다. 그 소리는 바람에 섞여 들려왔고 기둥이 삐걱일 때마다 울렸다. 심지어 물을 마실 때도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살 속에서 그 목소리가 잔향처럼 맴돌았다. 나는 붉은 리본을 서랍에서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섬유가 내 피부에 닿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 듯했다. 사람은 받을 자격 없는 이들을 도와야 해. 그게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나 땅의 속삭임은 곧 어머니의 목소리를 덮어버렸다. 살려면 먹여야 한다. 너는 이미 시작했다. 나는 머리를 흔들며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조차 땅의 박동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내 심장보다 더 깊고 더 오래. 나는 손끝으로 리본을 쥐며 울듯 웃듯 중얼거렸다. 나는 엄마처럼 될 거야. 당신처럼은 안 돼. 그러나 다음 날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울었다. 그 울음은 단순한 배고픔의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밧줄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다시 떨어뜨렸다. 발밑에 흙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싸우는 상대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땅 그 자체라는 것을. 해질녘 집은 더 크게 숨을 쉬었다. 기둥이 진동하며 작은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나는 창문을 열고 논두렁을 바라봤다. 초록빛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 속삭임이 다시 귓가를 스쳤다. 너는 이제 우리다. 나는 턱을 굳게 다물고 주먹을 쥐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땅의 박동은 더 느리고 묵직하게 이어졌다. 그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내 심장과 땅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는 순간 나는 아마 사라질 것이다. 아침.
집은 어제보다 더 크게 숨을 쉬었다. 천장은 얇은 막처럼 오르내리고 마룻바닥은 발바닥 아래에서 묵직하게 박동했다. 창문을 열자 들판의 냄새가 들이쳤다. 달콤하고 철 같고 조금 뜨거웠다. 나는 그 냄새가 더는 비옥함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논두렁을 도는 동안 벼의 이파리는 유리처럼 윤이 났다. 줄기를 쓸자 손끝에 미세한 전기가 일었다. 내 심장은 조금 빨랐고 땅의 심장은 조금 느렸다. 두 박동이 서로를 흉내내다 가까워지면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부엌 거울에 수건을 반쯤 걷었다. 처음엔 내 얼굴이 비쳤다. 그러다 유리가 젖듯 흐려지며 안쪽에 축축한 복도가 길게 펼쳐졌다. 벽은 살빛처럼 반들거렸고 바닥에는 얇은 점액이 반짝였다. 멀리서 툭툭 젖은 발소리 같은 것이 다가왔다. 나는 수건을 다시 내렸다. 천이 유리에 들러붙는 소리가 입술이 다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낮 은행 봉투를 뜯었다. 문장은 길고 숫자는 짧았다. 귀한 초과, 종이를 접어 서랍에 밀어넣자 서랍 안에서 땅의 박동이 더 선명해졌다. 마치 종이와 종이 사이에 심장이 끼어 박동하는 것처럼. 저녁 무렵 나는 실험을 했다. 도축장에 남은 피를 양동이에 받아 버드나무 너머 가장자리에 천천히 부었다. 땅은 잠깐 움찔했으나 곧 잠잠해졌다. 다음 날 피가 닿은 곳에 벼가 노랗게 얼룩졌다. 부드러워야 한다. 따뜻해야 한다. 살아 있어야 한다. 나는 그 규칙이 이제 내 손처럼 익숙해졌음을 깨달았다.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나를 물러서게 했다. 밤, 닭 한 마리가 없어졌다. 피는 없었다. 흔적도 없었다. 울타리 안쪽 흙이 아주 조금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닭장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가 아닌가 보네.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은 내 것이 아닌 듯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루스가 왔다. 그녀는 문턱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왔다. 얼굴이 더 야위었네. 그녀의 눈길이 방 한가운데 수건 걸린 거울에 닿았다가 돌아왔다. 그분은 아직 병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만히 내 손등을 보았다. 송금 사이에 검은 흙이 말라서 박혀 있었다. 손을 좀 불려. 그녀가 수도꼭지를 틀자 물에서 약한 철맛이 났다. 그녀는 그릇을 씻어 말려두고 돌아서며 아주 낮게 말했다. 여긴 오래 있으면 안 좋아. 문이 닫히자 집은 한번 크게 숨을 쉬었다. 밤이 깊을수록 속삭임은 또렷해졌다. 먹여, 먹여, 먹여.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고 붉은 리본을 손바닥에 올렸다. 어머니의 말이 미세한 바람처럼 스쳤다. 받을 자격이 없어도 돕는 일. 그게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나 바람은 금세 젖은 흙냄새에 잠겼다. 새벽녘 외양간 문을 열자 송아지가 나를 올려다 보았다. 젖은 코끝이 내 손목을 스쳤다. 한 번은 밧줄을 들었다. 그리고 바로 내려놓았다. 그때 발밑에서 가느다란 진동이 훑고 지나갔다. 마치 멀리서 오는 기차의 떨림처럼. 그러나 어디에도 선로는 없었다. 나는 떠나기로 했다. 낡은 해치백에 시동을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불꽃은 올랐고 내려앉았다. 계기판 불빛이 깜박일 때마다 집이 천천히 호흡하는 그림자가 앞유리에 비쳤다. 배터리가 죽은 걸까? 내가 죽은 걸까? 잠깐 나는 웃었다. 그리고 열쇠를 뽑았다. 정말 떠날 수 있었다면 이미 떠났을 것이다. 돌아서는데 대문 넘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울타리를 손바닥으로 툭 개짓는 소리가 한 번, 그리고 끊겼다. 나는 등잔을 들고 나갔다. 길은 비어 있었다. 버드나무 가지 하나가 흙을 긁었다. 가지 끝이 땅에 닿을 때마다 땅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나는 등잔불을 낮췄다. 작은 불이 더 멀리 보였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또 다른 실험을 했다. 닭을 안아서 한참을 서 있었다. 심장이 내 손바닥에 닿아 툭툭 뛰었다. 그 박동이 멈추면 땅은 노랗게 물든다. 박동이 있는 채로 땅은 숨을 쉰다.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닭을 다시 우리에 넣었다. 나를 바라보던 검은 눈동자가 가볍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오래 남았다. 해질녘 루스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손에는 작은 라디오가 들려 있었다. 밤에 신호가 잡히면 말 좀 해줘. 무슨 신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땅 밑에서 나는 거 너도 듣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라디오를 내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다. 거울은 덮어도 그 말은 충고였고 기도였고 경고였다. 밤 라디오를 틀었다. 잡음 사이에 낮고 길게 이어지는 울림이 있었다. 사람의 음역이 아닌 그러나 분명한 리듬. 나는 라디오를 끄고도 그 소리를 들었다.
집은 고요했고 그 고요 위로 땅의 호흡만이 겹겹이 쌓였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열어줘. 루스의 목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거울에 수건을 더 붙잡았다. 문고리를 쥐자 바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집과 땅과 내가 같은 박자로 나는 숨을 멈추었다. 문 너머 그녀가 아주 낮게 속삭였다. 부탁이야. 오늘 밤은 나랑 있어. 그 말은 평범한 부탁처럼 들렸지만 내 귀에는 다른 말로 들렸다. 오늘 밤 나를 데려가지 마. 오늘 밤 나를 먹이지 마. 나는 문을 열지 못했다. 대신 귀를 문에 대고 오래 서 있었다. 집이 땅이 그리고 내 안이 같은 호흡으로 길게 숨을 쉬었다. 나는 밤새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루스의 발소리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녀의 속삭임은 아직 귀 안쪽에 남아 있었다. 오늘 밤은 나랑 있어. 그 말이 점점 다른 의미로 변해 울렸다. 나랑 같이 살아남아. 나를 땅에 던지지 마. 나를 먹이지 마. 거울에 덮은 수건이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들썩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천천히 등을 돌렸다. 그러나 등 뒤에서 분명히 들렸다. 바닥을 통과해 올라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라디오를 켰다. 잡음 사이로 저주파 같은 울림이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집의 박동과 땅의 박동과 같은 박자였다. 손끝이 떨렸다. 라디오를 껐다. 그러나 꺼진 뒤에도 그 울림은 더 크게 들렸다. 내 심장이 그 리듬에 맞추려 애쓰는 소리가 내 귀에 똑똑히 들렸다. 새벽녘, 나는 외양간 문을 열었다. 루스가 두고 간 라디오가 내 손에 있었다. 송아지들이 고요하게 서 있었지만 그 고요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무심코 송아지 한 마리의 목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툭툭 뛰고 있었다. 그 리듬이 발밑의 땅과 일치하는 순간 나는 손을 움찔하며 거두었다. 그러나 늦었다. 발밑의 흙이 아주 얕게 그러나 확실히 내려앉았다. 나는 허겁지겁 외양간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에서 거울이 스스로 덜컥거렸다. 수건이 반쯤 흘러내리고 안쪽에서 무언가 젖은 손자국이 번졌다. 나는 수건을 다시 붙여 눌렀다. 천이 들러붙는 소리는 이번엔 비명이 눌린 소리 같았다. 정오 무렵 루스가 다시 왔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곧장 들어왔다. 손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이번엔 전기세. 그녀는 종이를 내 책상 위에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넌 점점 아버지처럼 보인다. 그 말이 내 귀를 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난 달라. 그러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루스는 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고갯짓이 동의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돌아서다. 잠시 멈췄다. 어젯밤 우리 집에서도 들렸어. 땅이 움직이는 소리. 넌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닫았다. 집이 곧바로 호흡하며 그 한숨을 삼켰다. 버드나무 가지들이 내 방 천장을 뚫고 들어왔다. 살결 같은 뿌리들이 바닥을 기어다녔다. 붉은 리본이 허공에서 떠다니며 내 목을 감쌌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달라질 수 있어. 그러나 그 뒤에서 더 굵고 낮은 목소리가 겹쳤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아니, 넌 이미 시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손목에는 리본의 붉은 자국이 또렷이 남아 있었다. 내 방 바닥은 젖어 있었고 진흙이 장판 위에 찍혀 있었다. 내 발자국이 아닌 발자국이 문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등잔을 들고 버드나무로 향했다. 구덩이는 살아 있었다. 주름진 살결은 어둠 속에서 숨을 쉬고 진득한 점액이 흘러내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이제 끝내야 해. 그러나 대답은 곧 왔다. 땅 전체가 울렁거리며 목구멍 같은 울음이 메아리쳤다. 내 심장이 그 울음에 동조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침내 같은 박자가 되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땅을 두드렸다. 뜨거운 액체가 손가락 사이로 번졌다. 구덩이는 내 손을 붙잡듯 살점을 일렁이며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간신히 몸을 빼냈다. 손바닥에는 진홍빛 점이 찍혀 있었다. 내 피였다. 새벽녘, 밭은 눈부셨다. 벼 이삭은 무겁게 늘어졌고 닭들은 힘차게 울었다. 나는 현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풍경보다 더 강하게 내 가슴 안에서 울린 건 내 피가 이미 이 땅에 닿았다는 사실이었다. 아침 햇빛은 놀랄 만큼 밝았다. 벼 이삭은 어제보다 더 무겁게 고개를 숙였고 논물을 건드리면 얕은 물결이 눈처럼 빛났다. 나는 마룻바닥에 박동을 세웠다. 내 심장은 4, 땅은 3, 서로 어긋난 채로 계속되었다. 어젯밤 내 피 한 방울이 이 집을 가볍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속이 메스꺼웠다. 끝내야 한다. 나는 헛강구석에서 오래된 시멘트 포대를 찾아냈다. 습기를 먹어 돌처럼 굳은 포대 몇 장, 그래도 가운데는 아직 가루였다. 대야에 물을 붓고 섞자 철 냄새가 훅 올라왔다. 등잔과 삽, 줄을 챙겨 버드나무 쪽으로 갔다.
구덩이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살빛에 주름이 들썩이고 틈새에서 묽은 점액이 흘렀다. 나는 이를 악물고 시멘트를 부었다. 첫 물은 매끈한 살결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갔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멘트가 살결에 달라붙는 듯 하다가 이내 툭 하고 꺼졌다. 표면에 금이 생겼다. 금은 핏줄처럼 퍼져나가더니 안쪽으로 마치 들이마시는 숨처럼 빨려 들어갔다. 나는 삽으로 표면을 눌렀다. 삼날 아래에서 미세한 진동이 손목으로 올라왔다. 그만 먹어. 입 밖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점심 무렵 시멘트는 온통 갈라져 있었다. 금 사이로 붉은 습기가 올라와 얼룩을 만들었다. 저녁엔 아예 껍질처럼 벗겨져 안쪽의 살결이 더 또렷해졌다. 땅은 나를 비웃는 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둘째 날, 나는 석회와 굵은 소금을 섞어 구덩이 둘레에 뿌렸다. 순간 살결이 오그라들며 치 하고 마른 소리를 냈다. 비릿하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태웠다. 나는 성공했다고 믿고 돌아섰다. 밤이 되자 집 전체가 마치 벌에 쏘인 살처럼 부풀었다. 기둥이 삐걱거렸고 천장은 천천히 내려앉았다. 거울 아래 수건은 젖어 더 어두운 얼룩을 키웠다. 새벽녘 다시 나가보니 소금은 젖은 진흙 속으로 사라지고 살결은 더 두꺼워져 있었다. 상처를 씹어 삼킨 살처럼. 루스가 들렀다. 그녀는 문턱에서 내 장화를 한번 보고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와 주전자를 올렸다. 예전엔 겨울마다 소금을 넉넉히 뿌렸지. 누가?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녀는 손을 씻으며 손바닥에 굳은 살을 문질렀다. 소금은 상처를 내. 하지만 상처가 아물면 더 깊이 배고파져.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서랍 위에 라디오를 힐끗 보고는 덧붙였다. 라디오엔 말 못하는 소리가 잡혀. 네가 듣는 그 박동. 옛날 어른들은 그걸 밭숨이라 불렀어. 밭숨. 나는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숨, 심장, 밭. 모든 것이 한 제사상 위에 놓인 단어 같았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낮게 속삭였다. 네가 7살 때 그날 너를 찾은 사람은 나야. 헛간 뒤에서 떨고 있던 널 봤지. 손이 얼어서 파랬어. 그날 밤부터 들렸어. 땅이 배고프다고 우는 소리.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말 대신 바닥의 박동이 내 다리를 통해 울렸다. 넌 떠나야 해. 차가 나가지 않아. 걸어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가 이윽고 한숨 쉬었다. 근데 네 발에도 뿌리가 났구나. 그녀가 떠난 뒤 라디오를 켰다. 잡음 사이에 박동이 있었다. 두둑, 길고, 툭, 짧고, 메트로놈처럼 정확했다. 나는 종이와 연필을 가져와 벽에 기대어 앉았다. 라디오의 리듬을 점과 선으로 옮겼다. 긴 소리엔 길게, 짧은 소리엔 짧게, 몇 줄을 긋고 나자 울타리의 배치와 닮은 모양이 떠올랐다. 펜 끝이 멈췄다. 구덩이는 하나가 아니었다. 땅은 그물이었다. 밭과 외양간, 포플러 숲, 심지어 집 아래까지 살결의 실들이 얽혀 거대한 심장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포플러 숲으로 갔다. 어머니의 십자가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서랍에서 가져온 붉은 리본을 꺼내 십자가 아래 흙에 묵듯 꽂았다. 바람이 리본을 잡아당겼고 리본은 흙 속으로 아주 조금씩 빨려 들어갔다. 그때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스쳤다. 여긴 내 이름이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쓸쓸하지 않았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흙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사람 체온과 같았다. 도망을 택하려고도 했다. 외양간의 고리들을 풀어 동물들을 더 단단히 묶고 헛간과 집의 문을 모두 잠갔다. 물을 길어다 통을 채웠지만 우물물은 하루가 멀다 하고 녹물 맛으로 돌아왔다. 펌프는 괜찮았고 관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도 물은 집안에 들어오면 쇳물로 변했다. 밤이면 길 너머에서 개가 한 번 짖고 그 다음은 침묵이었다. 새벽엔 외가리 한 마리가 논두렁에 서 있었다.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다. 그 새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땅의 박동이 한 박자씩 빨라졌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쇠망치와 못을 들고 거울을 향했다. 거울 뒤에 벽에 판자를 덧대어 못질을 했다. 탕, 탕 소리마다 집이 같이 울렸다. 마지막 못을 박자 라디오가 스스로 켜졌다. 잡음 속에서 단 하나의 단어가 들렸다. 배고, 파. 나는 라디오를 뽑아 창밖으로 던졌다. 논두렁 어딘가에서 물이 튀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박동은 멈추지 않았다. 저녁, 루스가 다시 왔다. 문틈으로 그녀의 속삭임이 흘렀다. 이번엔 네가 막아야 해.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먹여왔는지 돌려줘.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 박자 쉬고 덧붙였다. 네 아버지는 자기 이름으로 먹였지. 그래서 집이 그의 피로 섰어. 네가 먹이면 집은 네가 돼. 나는 부르르 떨며 대답했다. 그럼 아무도 먹이지 않으면 그땐 모두가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닿아 부서졌다. 모두가 밥이 돼. 그 말은 오래 남았다. 그날 밤 나는 밧줄을 만지작거리다 다시 내려놓았다. 대신 헛간에 기름과 소금을 들고 버드나무로 갔다. 살결의 주름 사이로 기름을 붓고 소금을 긁어 넣고 불을 붙였다.
불길은 잠깐 푸르스름하게 타올랐다가 이내 젖은 입술에 눌린 불씨처럼 꺼졌다. 땅은 단 한 번 크게 숨을 쉬었다. 그 숨이 나를 밀어내듯 등에 부딪혔다. 나는 진흙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볼에 점성이 묻었다. 손바닥을 떼어보니 내 얼굴에 묻은 건 눈물과 아주 얇은 점액과 소금기였다. 새벽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낮았다. 안개는 포플러 꼭대기를 베고 지나갔고 가지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땅은 삶, 내 심장은 삶, 처음으로 같은 속도가 되었다. 문턱 앞에서 발이 멈췄다. 집이, 밭이, 숲이, 그리고 내가 한 몸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현관 계단에 앉아 동이 틀 때까지 그 숨을 세었다. 숨과 숨 사이 아주 짧은 침묵이 있었다. 그 틈만이 내 것이었다. 나는 그 틈을 손바닥에 쥐듯 꼭 쥐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직은. 집은 이제 단순히 숨쉬는 것이 아니었다. 벽이 내 심장처럼 수축하고 천장이 늦은 박동처럼 울렸다. 나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등잔을 꺼도 빛은 스스로 방 안에 들어왔다. 창문을 통과하지 않고 마치 땅속에서 올라오는 빛이었다. 희끄무레하고 살색과 흙빛이 뒤섞인 빛. 루스가 다시 왔다. 이번엔 그녀의 얼굴에도 핏줄 같은 그림자가 떠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다른 집에서도 들려. 땅이 움직이는 소리. 닭장이 비어 있어. 모두 사라졌어. 나는 말없이 그녀를 부엌 의자에 앉혔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붉은 줄이 굵게 찍혀 있었다. 마치 내가 봤던 리본 자국처럼. 나는 말을 잃었다. 우린 같은 꿈을 꾸고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거울을 바라봤다. 수건은 여전히 덮여 있었지만 안쪽에서 액체가 스며들고 있었다. 투명한 것이 아니었다. 젖은 흙, 그리고 피. 그 피는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밤이 되자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집은 내 심장을 삼킬 듯 뛰고 있었고 발밑의 땅은 숨을 쉬었다. 나는 삽을 들고 버드나무 아래로 갔다. 루스가 따라왔다. 우리가 막아야 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구덩이는 이전보다 커져 있었다. 살결 같은 벽이 얇게 움직이며 안쪽에서 무언가 발버둥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삽으로 땅을 덮으려 했다. 그러나 흙은 붙지 않았다. 살결은 마치 살아있는 피부처럼 삽을 밀어냈다. 루스가 비명을 질렀다. 들어가려고 해. 그 순간 구덩이 안에서 얼굴들이 떠올랐다. 아이들의 얼굴, 루스가, 그리고 내가 본 적 없는 이웃 아이들이. 눈은 모두 크게 뜨여 있었고 동시에 속삭였다. 넌 우리 중 하나야. 나는 삽을 내던지고 맨손으로 땅을 덮으려 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뚝뚝 흘렀다. 그러나 피는 곧 사라졌다. 땅이 그것을 삼켜버렸다. 내 가슴 안에서 울린 건 분명히 내 심장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이었다. 루스가 나를 붙잡았다. 넌 이미 선택됐어.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냐.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손을 빼내려 했지만 흙은 이미 내 손목을 잡아 끌고 있었다. 살결 같은 벽이 내 팔뚝에 감기고 서서히 어깨까지 올라왔다. 도와줘. 나는 절규했다. 루스는 삽을 잡고 내 팔을 내려 찍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삽은 허공에서 멈췄다. 그 순간 땅은 우리 둘을 동시에 끌어당겼다. 깨어났을 때 나는 집 안에 있었다. 루스는 사라졌다. 거울은 완전히 드러나 있었고 안쪽에서 구덩이의 내부가 보였다. 벽마다 눈동자가 달려 있었다. 그 눈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 집, 이 땅, 이 피, 모두가 내 일부가 되어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와 땅이 뛰는 소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단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살아남는 자를 원하지 않았다. 이곳은 새로운 주인을 원했다. 동이틀 무렵 나는 집에 숨을 새다 말고 억지로 호흡을 어긋나게 했다. 내 심장은 4, 땅은 3, 박자를 일부러 틀어놓자 집의 천장이 잠깐 멈칫했다. 나는 거울을 다시 덮고 밖으로 나갔다. 안개가 길을 낮게 누르고 있었다. 마을은 비어 있었다. 셔터는 반쯤 내려와 흔들렸고 표지판의 녹물은 간밤보다 더 깊었다. 문패가 떨어진 집들 앞에는 사료포대가 찢어진 채 굳어 있었다. 닭 울음은 없고 개짖음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길바닥의 흙은 얕게 내려앉았고 발을 떼면 살짝 따라 올라왔다. 루스의 집은 창문마다 신문지로 막혀 있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 노트 2권과 작은 나무 상자가 올려져 있었다. 첫 번째 노트 표지에 연필로 적힌 낱말 밭숨, 페이지마다 날짜, 수확량, 가축수, 사라진 것들의 목록, 피가 따뜻할수록 벼의 빛이 깊어짐, 소금은 상처, 기름은 지연, 불은 분노를 부름,
마지막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먹였는지 그 이름을 빼야 멈춘다. 두 번째 노트에는 밭과 울타리, 숲, 헛간, 집, 모든 배치가 그물처럼 그려져 있었다. 교차점마다 작은 동그라미와 숫자, 숨구멍 얕음, 숨구멍 깊음, 집 아래에는 검은 잉크로 굵게 칠해진 타원 심장, 나무 상자를 열자 낡은 라디오와 쇠로 된 인두팁, 그리고 잘 다른 끌 하나가 들어 있었다. 상자 뚜껑 안쪽에 짧은 문장, 이름을 빼려면 이름이 새겨진 자리부터. 나는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차양의 들보 아래 오래전에 불로 그을린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 나는 끌을 대고 천천히 긁어냈다. 나무가 울었고 집이 낮게 숨을 내쉬었다. 한 획, 두 획, 글자가 무너질 때마다 마룻바닥의 박동이 반 박자씩 늦어졌다. 마지막 획이 떨어지는 순간 집은 한동안 조용했다. 그 고요는 구원 같았다가 곧 빈자리로 변해 내 귀를 울렸다. 모퉁이를 돌자 라디오가 스스로 켜졌다. 잡음 사이로 들리는 낮은 목소리, 돌려줘 루스의 음색이었다. 나는 라디오를 손에 쥔 채 버드나무로 달렸다. 구덩이는 어젯밤보다 차갑게 숨을 쉬었다. 살결의 주름 사이로 얇은 막이 부풀었다 꺼졌다. 나는 줄을 몸에 감고 헛간에서 가져온 도르래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 랜턴을 켜고 칼을 허리에 꽂았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땅은 느리게 나를 맞췄다. 두 박동이 겹치기 전에 나는 아래로 내려갔다. 살빛의 목구멍은 생각보다 좁았다. 벽이 호흡할 때마다 내 갈비뼈에 닿았다. 랜턴 불빛이 점액질을 반짝이게 만들었고 축축한 열기가 얼굴을 핥았다. 벽 곳곳에 얇은 선들이 얽혀 있었다. 문장처럼 보였고 이름처럼 들렸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선을 만졌다. 뜨거웠다. 불에 그은 목재의 감촉, 낙인, 들보, 문턱 모든 자리에 새겨진 이름들이 여기에서는 힘줄처럼 이어져 있었다. 한 굴곡을 돌아설 때 낮고 분절된 잡음이 발밑에서 울렸다. 라디오였다. 진흙과 점액에 반쯤 묻힌 채 깜박이고 있었다. 나는 끌어내어 귀에 댔다. 문 거울 덮. 루스의 숨이 가쁘게 섞인 음성이 한 칸씩 끊겨 올라왔다. 루스. 내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젖은 메아리로 되돌아왔다. 더 깊이. 목구멍은 한 번 크게 수축했다. 도르래의 줄이 끼익 울며 당겨졌고 나는 몸을 옆으로 틀어 겨우 버텼다. 앞쪽의 막이 얇게 흐려지며 실루엣이 떠올랐다. 사람 어깨의 윤곽, 무릎, 머리, 막 너머로 안쪽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칼을 꺼내 막의 가장자리를 얕게 그었다. 칼끝이 미끄러졌고 점액이 칼등을 타고 손목으로 흘렀다. 다시, 더 깊게. 막이 얇게 갈라지며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 순간 아래쪽에서 거대한 숨이 빨려 들어가듯 울렸다. 벽이 수축했고 도르래의 줄이 한꺼번에 처박혔다. 내 몸이 위로 잡아당겨졌다. 나는 손을 뻗어 틈새로 팔을 넣었다. 손끝에 천 같은 것이 닿았다. 천이 아니었다. 루스의 소매, 잡아. 나는 소리쳤다. 손끝이 무언가를 스쳤고 곧 미끄러졌다. 한 번 더. 그러나 벽이 나를 밀어냈다. 막은 빠르게 아물었고 틈새는 입술처럼 닫혔다. 도르래가 비명을 질렀고 줄매듭이 버드나무 위에서 튕겼다. 아래로는 더 어두운 통로가 벌어졌다. 나는 세 번째로 칼을 그었다. 이번에는 막이 갈라지지 않았다. 대신 칼날이 둔한 금속처럼 무기력하게 떨렸다. 구덩이는 내 손의 열을 빼앗아갔다. 손가락이 감각을 잃어가자 나는 칼을 떨어뜨렸다. 칼은 한 번 부딪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벽들이 서로를 향해 모여들었다. 목구멍은 위를 향해 밀어 올렸고 나는 줄에 매달린 채 밖으로 토해졌다. 진흙과 이끼 위로 굴렀다. 입안에 쇳내가 찼고 귀에서는 낮고 길게 울리는 호흡이 끊기지 않았다. 버드나무 가지가 내 얼굴 위로 낮게 드리워졌다. 줄끝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도르래의 금속이 검게 변해 있었다. 나는 한참을 누워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낮았고 구름은 밭의 결을 따라 흘렀다. 등 뒤에 땅이 천천히 내려앉을 때마다 내 가슴도 같이 내려앉았다. 나는 라디오를 켰다. 잡음, 그리고 아주 멀리서 돌려줘. 이번에는 목소리가 둘이었다. 루스, 그리고 어머니, 해질녘. 나는 현관 들보에서 긁어낸 나무 조각을 모아 불을 피웠다. 작은 불꽃이 들썩일 때마다 집은 아주 미세하게 숨을 멈추었다. 나는 끌을 쥐고 헛간의 문틀, 외양간의 기둥, 창틀의 모서리를 돌았다. 불에 그을린 이름, 낙인, 표시, 아버지의 흔적을 한 획씩 지웠다. 지울수록 집의 박동은 뒤로 미끄러졌고 논두렁의 박동은 앞으로 쏠렸다. 숨은 역시 한 덩어리였다. 어디서 빼면 다른 어디가 더 깊어진다. 밤, 거울을 덮은 수건 아래에서 김이 올랐다. 나는 수건을 더 두껍게 겹쳤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났다. 집안의 모든 틈에서 속삭임이 일어났다. 이름을 빼빼. 나는 붉은 리본을 주머니에서 꺼내 손바닥에 펼쳤다. 손바닥의 열이 천섬유로 흘러 들어갔다. 리본은 아주 조금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나는 속삭였다. 돌려줄게.
하지만 네가 네 이름을 말해.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오지 않았다. 대신 집과 밭과 숲이 동시에 한 번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라디오가 없는 곳에서 루스가 낮게 대답했다. 거울을 덮고 오른쪽 말뚝 셋째 아래. 나는 등잔을 들었다. 버드나무 쪽 어둠이 한층 더 두꺼워졌다. 나는 그 어둠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내 심장은 4, 땅은 3, 다시 어긋나게 했다. 그 틈만이 아직은 내 것이었다. 집은 완전히 다른 생물이 되어 있었다. 나무 기둥은 더 이상 나무가 아니었고 내장처럼 꿈틀거렸다. 천장은 숨을 쉬며 부풀어 올랐다. 나는 그 안에서 맥박을 느꼈다. 내 맥박과 완벽히 같은 리듬이었다. 루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집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나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거울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깨진 조각마다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내 얼굴, 루스의 얼굴, 그리고 낯선 이웃들의 얼굴.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손잡이는 뼈처럼 단단했고 내 손가락에 박혀 피가 흘렀다. 그 피가 문에 스며들자 문은 부드럽게 열렸다. 밖으로 나가자 달빛이 사라져 있었다. 하늘은 텅 비었고 별도 달도 없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집집마다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그 빛은 등불의 노란색이 아니었다. 피와 흙이 섞인 빛이었다. 나는 흔들리는 다리로 마을을 가로질렀다. 모든 집이 같은 숨결을 내쉬고 있었다. 넌 우리 중 하나야. 모든 창문이 동시에 속삭였다. 나는 성당으로 달려갔다. 거기라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문을 열자 안쪽은 비어 있었다. 십자가는 없었고 제단 위에는 거울이 놓여 있었다. 그 거울 속에는 내가 무릎 꿇은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실제 나는 서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서서히 웃고 있었다. 나는 돌려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성당의 바닥이 갈라지고 검은 흙이 솟구쳤다. 그 흙은 내 다리에 달라붙어 끌어내리려 했다. 나는 절규하며 기도를 읊조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내 입에서 나온 건 단어가 아니라 다른 이의 목소리였다. 아이들의 합창, 그리고 루스의 낮은 울음. 나는 바닥에 무너져 손으로 땅을 밀어냈다. 그러나 흙은 내 손가락을 끌어당기며 마치 환영하듯 따뜻했다. 넌 이미 선택됐어. 속삭임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에 나는 이미 완전히 변해 있었다. 눈은 검게 물들고 피부는 흙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입술은 벌어져 웃고 있었다. 이제 넌 우리야. 그러나 성당의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소리는 삼켜졌다. 오직 내 심장 소리만 남았다. 그 심장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전체의 심장이었다. 나는 먼저 거울을 덮었다. 수건을 2겹, 3겹. 김이 천에 스며들어 색이 짙어졌다. 귀를 대면 안쪽에서 여전히 젖은 숨이 들렸지만 적어도 얼굴들은 보이지 않았다. 등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오른쪽 말뚝, 셋째, 아래 루스의 말. 울타리는 이랑과 이랑 사이를 끊어주는 선이 아니라 이곳에선 거대한 심장의 그물 같은 힘줄이었다. 셋째 말뚝 앞에 무릎을 꿇고 흙을 걷어냈다. 삽 끝이 단단한 것에 닿았다. 나무 상자였다. 역청 같은 검은 물질로 틈이 봉해져 있었다. 나는 칼끝을 불에 달궜다가 봉을 뒤집었다. 비릿하고 달큰한 냄새가 올라왔다. 상자 속에는 1000 조각들이 둥근 돌에 감겨 겹겹이 들어있었다. 한 조각마다 불자국처럼 탄 글씨가 박혀 있었다. 이름, 날짜, 그리고 작게, 대상, 닭, 염소, 송아지, 맨 아래, 굵고 검게 그을린 조각 하나.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 그 다음, 낯선 이름들 사이에 얇은 조각이 섞여 있었다. 루스. 나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다. 1000 조각의 가장자리를 잡아당기자 섬유가 내 피부에 들러붙었다. 피부에서 피가 아주 얇게 스며나 상자 안으로 젖었다. 이 상자는 배고픈 곳과 연결되어 있었다. 모서리를 더 파헤치자 작은 쇠도장과 인두팁이 나왔다. 손잡이에는 타담한 글씨. 이름은 새겨서 먹이고 빼서 돌려준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집과 헛간의 들보에 불로 그을린 글자들. 그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이 상자에서 꺼낸 1000 조각의 불자국과 집의 글자가 하나의 길이 되어 밭숨의 그물로 이어지는 방식. 아버지는 이름으로 먹였고 이름으로 집을 세웠다. 루스의 조각을 집어들자 상자 바닥이 얕게 내려앉았다. 바닥이 아니라 아래의 땅이 내 선택을 기다리는 듯했다. 돌려줘. 라디오 없이도 들렸다. 그 목소리는 멀리서가 아니라 내 입안에서 울렸다.
나는 조각들을 하나씩 펼쳐 낮은 목소리로 읽었다. 먼저 아버지, 내가 들보에서 긁어낸 마지막 흔적처럼 천 조각의 불자국이 손안에서 바스러졌다. 바스러진 그 흐름이 바람으로 날아가는 대신 흙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집은 잠시 숨을 멈추었다. 다음은 루스. 나는 떨리는 입술로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상자 가장자리에 역청이 끓듯이 흔들렸다. 흙이 아주 약하게 들썩였다. 대가,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상자 속 맨 위에 얹힌 얇은 금속판의 뒷면에 새겨진 한 글자. 대가, 돌려줄 이름이 있으면 가져갈 이름도 있어야 한다는 뜻. 나는 서랍에서 꺼내온 붉은 리본을 감았다.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고 믿고 싶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전에 내 왼손바닥을 칼끝으로 그었다. 피는 뜨겁고 묽었다. 루스의 천 조각 위로 한 방울, 두 방울. 그때 바닥에 박동이 하나 늦어졌다. 집이 숨을 길게 뱉었다. 내 이름. 이번엔 땅이 말했다. 나는 내 이름이 적힌 걸 어디에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이 스스로 움직였다. 입술 사이로 음절이 떨어졌다. 상자 속 쇠도장을 불에 달궜다. 살 냄새 같은 금속 냄새가 피어올랐다. 나는 빈천 조각 하나를 들어 내 이름을 눌러 찍었다. 금속이 식어가는 동안 내 심장과 땅의 심장이 처음으로 같은 박자를 쳤다. 말뚝구멍에 흙이 저절로 스스로를 열었다. 작은 호수가 숨을 들이쉬듯 속이 비어졌다. 나는 루스의 천 조각을 왼편으로, 내 천 조각을 오른편으로 나눠 묻었다. 그리고 흙을 덮으며 각각의 이름을 낮게 불렀다. 돌려준다. 가져간다. 바람이 등잔불을 흔들었다. 등잔불이 작아지자 어둠이 더 멀리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드나무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은 낮지만 끝에서 무너지는 울음처럼 떨렸다. 나는 구덩이 앞에 멈춰섰다. 오늘의 땅은 낯설게 조용했다. 살결의 주름이 얕았고 점액은 거의 흐르지 않았다. 대신 아래에서 물소리 같은 규칙이 들렸다. 서늘한 강 속에서 돌들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둔탁하고 맑았다. 루스. 나는 불렀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돌려줬어. 그 말을 마치는 순간 구덩이의 표면에 아주 얇은 막이 생겼다. 거울과 닮았지만 더 따뜻하고 살아있었다. 막 너머에서 누군가가 한번 얕게 두드렸다. 나는 손바닥에 피를 막 위에 댔다. 피가 번져 원 모양을 만들었다. 원은 천천히 열렸다. 아래는 이전에 내가 떨어질 뻔했던 목구멍이 아니라 얕은 복도였다. 살과 흙 사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공간. 나는 등잔을 들어 그 복도에 불을 비췄다. 벽면 곳곳에 천 조각 같은, 그러나 이미 흙과 하나가 된 조각들이 붙어 있었다. 사람들의 이름, 작게, 흐릿하게 소리로만 남아 벌레집처럼 오밀조밀 모여 있었다. 내 이름은 아직 젖어 반짝였다. 대신 복도의 끝에서 목소리가 났다. 루스의 음색이었지만 그 뒤에 다른 목소리들이 겹쳤다. 아이들, 노인, 알 수 없는 이웃들 모두 같은 단어를 말했다. 대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간다. 널 올려보낼게.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목구멍은 말라붙었다. 등 뒤에 땅이 한번 깊게 숨을 쉬었다. 복도 바닥이 살짝 올라왔다가 내려앉았다. 그 리듬이 내 발바닥으로 올라와 등줄기를 타고 심장에 닿았다. 잠시 후 내 심장은 반박자 뒤로 물러났다. 땅이 앞으로 왔다. 나는 로프를 허리에 묶고 버드나무 가지에 도르래를 다시 걸었다. 이번엔 내려가지 않았다. 대신 로프의 끝을 복도에 늘어뜨리고 상자에서 꺼낸 빈천 조각을 묶었다. 따뜻해야 해.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주저없이 왼손을 다시 그었다. 피가 새 천을 젖게 했다. 그 젖음이 매듭을 적셨다. 나는 로프를 당겨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렸다. 복도 안쪽에서 누군가의 손이 매듭을 더듬었다. 떨리는 손, 살아있는 온기. 나는 숨을 멈췄다. 손끝이 매듭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금 위로 끌렸다. 올라와. 나는 낮게 말했다. 등 뒤에서 집이 한번 크게 숨을 내쉬었다. 포플러 숲이 그 숨을 따라 고개를 흔들었다. 논의 물결이 그 숨에 맞춰 잔물결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같은 박자를 맞추었다. 그때 내 주머니 속 리본이 스스로 미끄러져 나왔다. 붉은 선이 바람에 떠오르다가 내 손목을 감싸며 매듭이 되었다. 리본의 매듭이 조여질 때 복도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돕는 일, 그게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나는 리본을 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여기 있다. 복도에서 매듭이 한번 꿈틀하고 위로 올라왔다. 성당의 바닥은 더 이상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균열은 깊어져 거대한 틈이 되었고 그 아래에서 어둠이 끌어올랐다. 나는 비틀거리며 틈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곳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살아있는 심장이었다. 땅은 고동쳤다. 내 발밑에서 울리는 맥박은 내 심장과 일치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그 리듬이 나를 끌어당겼다. 여기가 내 자리다.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아이의 목소리, 여인의 목소리, 그리고 내 목소리, 모두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나는 손을 뻗어 바닥을 붙잡았다. 그러나 흙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숨을 쉬고 있었다.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흙의 움직임은 심장의 박동과 같았다. 나는 그 심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거울이 내 앞에 떠올랐다. 이번에는 성당에 있는 거울이 아니라 흙 속에서 스스로 솟아난 거울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이미 완전히 변해 있었다. 눈은 완전히 까맣고 입술은 갈라진 틈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어. 나는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성당의 문은 닫힌 지 오래였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 사라졌다. 오직 땅의 고동과 내 심장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루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땅 속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나는 다시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수십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다. 여기 있어. 숨을 몰아쉬며 손으로 바닥을 두드렸지만 흙은 점점 부드럽게 나를 끌어안았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다. 그때 거울 속에 내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잡았다. 순간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내 살과 뼈가 갈라지며 새로운 형체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피와 흙이 하나로 섞였다. 나는 마을의 중심에 거대한 구덩이 앞에 서 있었다. 그 구덩이는 살아있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루스의 모습이 그 안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발을 내디뎠다. 어둠이 나를 삼키는 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마을의 심장은 나였고 나는 이미 그 일부였다. 막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매듭이 한번 떨렸다. 나는 로프를 감아쥐고 천천히 일정한 박자에서 반 박자 뒤로 물러난 호흡을 유지했다. 내 심장은 4, 땅은 3, 어긋남이 틈을 만들었다. 그 틈으로 온기가 올라왔다. 손. 젖은 손이 매듭을 더듬어 잡았다. 올라와 나는 로프를 당겼다. 살과 흙 사이의 복도가 숨을 들이쉬며 우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등으로 버드나무 기둥을 밀어받치고 한 박자 늦춰 당겼다. 딱, 딱. 호흡의 박자를 짚듯 로프가 손바닥에 꾹꾹 파였다. 막이 입술처럼 말리며 올라왔고 진흙과 점액이 내 무릎을 적셨다. 먼저 팔꿈치가, 그 다음 어깨가, 마지막에 얼굴이 루스였다. 입술 사이로 진흙물이 쏟아졌고 눈은 흙빛 막으로 흐려져 있었다. 나는 두 팔로 그녀를 끌어안아 마른 땅으로 눕혔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찍혀 있었다. 한동안 그녀는 숨을 고르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속삭였다. 네가 어긋나게 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뿐이야. 오래 못 버텨. 루스는 입가에 진흙을 손등으로 훔치며 미소를 흘렸다. 그 조금이 우리가 들어갈 틈이야. 우리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문턱을 넘자 집이 한번 크게 숨을 쉬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거울 위 수건을 더 두껍게 덮었다. 덮개 아래에서 얇은 물기가 스며나오며 원형의 얼룩을 만들었다. 그 원은 마치 어젯밤 구덩이 위에 내 피가 그린 원과 같은 크기였다. 루스가 부엌 의자에 앉았다. 상자. 나는 오른쪽 셋째 말뚝 아래에서 꺼낸 상자를 열어 보였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조각들을 훑었다. 이름을 새기고 먹이고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엔 빼내야 멈춘다. 그녀는 가장자리에 놓인 얇은 금속판을 뒤집었다. 대가라는 글자가 다시 눈에 박혔다. 루스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공짜는 없어. 돌려주면 누군가 대신 들어가. 나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붉은 리본을 꺼냈다. 매듭이 저절로 손목 위에 얹혔다. 내가 들어가면? 루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얘기는 다시 원점이야. 네 아버지처럼 집은 또 네 이름으로 선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집이 단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 어떻게? 박자를 갈라. 루스는 탁자 위에 손가락을 올려 딱딱딱 두드렸다. 교회종, 울타리, 말뚝, 창틀, 문지방, 쇠와 나무와 흙의 경계에서 서로 다른 박자를 만들어 밭숨이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면 심장은 분해돼. 그녀는 내 손바닥을 잡았다. 근데 그 틈을 계속 유지하려면 한 이름이 그 틈을 붙들어야 해. 나는 말없이 끄덕였다. 알아, 내 이름. 루스의 표정이 잠깐 무너졌다. 그럼 난? 돌려줬잖아. 돌려받았지. 하지만 땅은 아직 배고파. 우리는 해질녘 성당으로 향했다. 하늘은 여전히 텅 비었고 별도 달도 없었다. 종탑의 밧줄은 녹이 슬어 거칠었고 당길 때마다 손바닥에 가죽처럼 미끄러졌다. 나는 리본을 밧줄에 묶었다. 박자를 갈라. 루스가 속삭였다. 나는 심장 4, 땅 3, 어긋난 박자로 종을 울렸다. 쾅! 처음 종소리에 마을의 바닥이 벽처럼 일렁였다. 둘째 종소리는 반박자 늦게 떨어졌고 논두렁의 물결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다. 셋째, 넷째, 다섯째,
종이 울릴 때마다 집들은 한순간 숨을 멈추었다가 각기 다른 시차로 들이마셨다. 한 덩어리였던 호흡이 쪼개졌다. 나는 종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교회 바닥에 균열에서 낮고 길게 울음이 올라왔다. 배고 파 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질서였다. 오랫동안 한 박자로 묶어온 질서가 풀리며 내는 통증 같은 루스가 종밧줄을 함께 잡았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다. 조금만 더. 종이 15번을 넘어갈 즈음 내가 먼저 흔들렸다. 머릿속에서 두 박동이 겹치려 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호흡을 다시 어긋나게 끌어당겼다. 그때 종탑 위에서 뚝 하고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밧줄이 느슨해졌고 종소리가 휘청거리며 멈췄다. 마을 전체가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다. 같은 박자가 돌아오려 했다. 끝났어? 루스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마지막 매듭. 우리는 울타리로 달렸다. 나는 상자에서 내 이름이 찍힌 1000조각을 꺼내 오른쪽 셋째 말뚝에 다시 묶었다. 이번엔 박아두지 않았다. 대신 말뚝과 말뚝 사이 고무줄처럼 팽팽하도록 걸어 진동을 만들었다. 루스가 맞은편 말뚝에 자신의 빈천을 묶고 서로 다른 박자로 튕겼다. 두 줄이 다른 속도로 떨리며 땅 위에 격자 무늬의 물결을 만들었다. 집이 숨을 들이마실 때 나는 내 줄을 지내쉴 때 루스는 자신의 줄을 엇갈리게 튕겼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다 포플러 숲에서 바람이 돌았다. 바람이 길을 바꾸는 순간 구덩이의 살결이 크게 들썩였다. 점액이 튀었고 고동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나는 미친 듯이 줄을 튕겼다. 손바닥 살이 까졌다. 피가 줄을 타고 내려갔다. 피가 닿는 자리마다 땅의 물결이 꺾였다. 지금 루스가 소리쳤다. 우리는 동시에 줄을 놓았다. 고무줄처럼 당겨졌던 박동들이 허공으로 튕겨나가며 잠깐 아주 잠깐 밭숨이 사라졌다. 모든 소리가 빠져나간 빈 공간. 나는 그 틈에 내 이름을 밀어 넣었다. 여기. 빈틈이 닫히며 줄이 내 손목으로 감겨들었다. 살처럼, 뿌리처럼 내 이름의 1000조각은 손목에 붙어 스스로 문신처럼 스며들었다. 불자국 같은 글씨가 피부 아래로 사라지며 시원한 통증이 번졌다. 땅은 다시 숨을 쉬었지만 박동의 중심이 집이 아닌 내 팔에서 시작됐다. 나는 금세 알았다. 심장의 타원이 집 아래에서 내 몸으로 옮겨 붙었다는 것을. 루스가 흔들리는 숨을 추슬렀다. 버틸 수 있겠어? 조금. 얼마나? 내가 어긋난 박자를 잃기 전까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나머지 이름들을 다 빼. 들보, 문턱, 창틀, 말뚝 모두 긁어. 심장이 너에게 묶여있는 동안 끝내야 해. 우리는 밤새 집을 돌았다. 끌과 망치, 등잔과 소금. 이름을 긁을 때마다 집의 박동은 몸으로 넘어왔고 넘어올 때마다 내 손목의 첫 문신이 더 깊어졌다. 새벽녘. 교회에서 멈춘 종이 스스로 한 번 울렸다. 쾅! 그 울림에 맞춰 내 가슴이 세게 수축했고 눈앞이 하얘졌다. 루스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조금만 더. 현관의 마지막 글자를 긁어내는 순간 집은 아주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은 무너짐이 아니라 풀림에 가까웠다. 유리창에 맺혀있던 물무늬가 사라지고 거울 아래의 수건이 말랐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은 여전히 내 팔에서 시작되어 온몸으로 번졌다. 땅의 호흡과 내 호흡은 가까웠지만 아직 반박자 어긋나 있었다. 그 어긋남이 내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손잡이였다. 루스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선택해. 심장을 네 안에 계속 두고 여길 떠나게 만들 건지 아니면 심장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고 네가 여기 남을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주머니에서 붉은 리본을 꺼내 교회 종밧줄에 묶었던 매듭을 만지작거렸다. 리본은 내 손길을 알아들었다. 조용히 풀렸다가 다시 내 손목을 감았다. 나는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다. 아직은 어긋나게. 바깥에서 바람이 돌았다. 버드나무가 길게 머리를 흔들었다. 구덩이는 그 흔들림을 따라 잠깐 박자를 잃었다. 그 틈으로 새벽이 들어왔다. 나는 발을 내딛자마자 끝없는 낙하가 시작되었다. 구덩이는 단순한 땅속의 틈이 아니었다. 그 안은 하늘처럼, 우주처럼 무한히 펼쳐져 있었다. 나는 추락하면서도 동시에 떠오르고 있었다. 주변은 피와 흙으로 짜인 장막이었다. 장막 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일렁였다. 아이들, 노인들, 여인들, 그리고 낯선 자들. 그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입술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너는 우리다.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나는 귀를 막았지만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심지어 가슴 속에서도 피 속에서도 속삭임이 이어졌다.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강렬한 저항이 일어났다. 나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내 이름, 내가 걸어온 길, 루스와 나눈 기억, 그 모든 것이 나를 지탱했다. 나는 절규하며 떨어졌다. 대신 한 광장이 펼쳐졌다.
그곳은 마을과 똑같이 생겼지만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다. 집들은 거꾸로 서 있었고 나무들은 뿌리를 하늘로 뻗고 있었다. 하늘은 붉은 피로 가득했고 땅은 유리처럼 반짝였다. 광장 중앙에는 또 하나의 내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나와 같았으나 눈은 완전히 새까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그러자 주변의 모든 얼굴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밑에서는 어둠이 부글거렸고 내 발밑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처럼 마주섰다.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우리에 합류할지 아니면 끝없이 저항할지.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손을 움켜쥐었다. 그때 루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포기하지 마. 나는 내 앞에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피와 어둠이 뒤섞이며 폭발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오직 심장의 박동만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나의 심장이었고 동시에 마을의 심장이었다. 나는 외쳤다. 나는 아직 나다. 어둠은 잠시 흔들렸고 균열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구덩이는 나를 더 깊이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떨어지던 몸이 멈추자 나는 다시 서 있었다. 발밑은 유리 같은 흙, 머리 위는 핏빛 하늘. 광장 한가운데 검은 눈에 나가 사라지고 대신 실들이 보였다. 피와 흙으로 짜인 줄기, 마을의 집과 울타리, 성당과 헛간으로 뻗은 힘줄들, 그 모든 끝이 한 곳으로 모였다. 내 왼쪽 손목, 살아있는 문신처럼 스며든 내 이름이 심장에 매듭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박동을 어긋나게 했다. 심장 4, 땅 3, 반박자 뒤로 밀어 틈을 만들었다. 틈이 열리자 실들의 표면이 젖은 등 줄기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 사이로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대신 수많은 목소리, 루스, 아이들, 알 수 없는 이웃들,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숨 같은 그림자. 나는 실을 따라갔다. 헛간에서 시작해 포플러 숲으로, 숲에서 성당으로, 성당에서 다시 집으로. 각 연결부는 불에 그을린 이름이 매듭처럼 묶여 있었다. 그 흐름이 식은 자리 위로 내 혈관에 맥이 닿자 매듭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 위에 리본을 얹어 매듭을 거꾸로 감았다. 이름을 빼려면 이름이 새겨진 자리부터. 루스의 노트에 쓰인 문장이 머릿속에서 또렷해졌다. 첫 매듭이 풀릴 때 마을의 호흡이 한 번 꺾였다. 집이 숨을 들이마시고 밭이 내쉬고 그 사이에서 성당이 잠깐 멈췄다. 나는 그 멈춤의 빈틈에 내 박동을 끼워 넣었다. 빈틈이 좁아지자 검은 하늘에 아주 얇은 균열이 났다. 균열의 가장자리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거기 있니? 루스였다. 나는 리본 끝을 손목 매듭 아래로 밀어 넣었다. 붉은 섬유가 내 맥과 엉켜 하나의 끈이 됐다. 그 끈을 당기자 아래의 어둠이 얕아졌다. 막이 열리고 젖은 숨이 따뜻하게 닿았다. 루스의 손끝이 이번엔 미끄러지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잡아당겨 같은 땅 위로 올려놓았다. 다음은 루스가 물었다. 심장을 갈라 한 덩어리로 모이지 못하게. 나는 종탑에서 배운 엇박글을 떠올렸다. 종, 말뚝, 창틀, 문지방, 쇠와 나무와 흙의 경계마다 다른 리듬을 박아 넣는 법. 하지만 이번엔 종 대신 내 심장을 썼다. 내 팔에서 시작된 박동을 네 갈래로 나누어 다른 속도로 퍼뜨렸다. 4, 5, 3, 7. 제각각의 숨. 마을의 바닥이 흔들렸다. 구덩이의 살결이 두 겹으로 갈라져 파도를 만들었다. 첫 파도는 집을 스치고, 둘째는 포플러를 흔들고, 셋째와 넷째는 성당 바닥을 엇갈리게 갈랐다. 한 덩어리였던 호흡이 분해되자 힘줄들이 투명해졌다. 투명해진 자리마다 이름의 숲꽃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진 곳은 빈살결처럼 미끈했고 어머니의 이름이 있어야 할 곳은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매끈한 흙이었다. 비어있는 자리,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무이름의 고리, 여기에 묵자. 나는 속삭였다. 루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대가가 필요해. 알아. 나는 주머니에서 리본을 꺼내 무이름의 고리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내 손목에 이름 매듭과 리본을 서로 맞물리게 엮었다. 심장이 잠깐 휘청거렸다. 박동의 시작점이 집에서 내 팔로 왔을 때와 같은 통증이 다시 돌아왔다. 이제 심장은 내 거야. 루스의 말은 한숨 같았다. 잠깐뿐이라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잠깐이면 충분해. 우리는 내 귀퉁이, 성당종, 울타리 말뚝, 헛간 문지방, 집의 창틀을 향해 달렸다. 루스가 종에 끊어진 밧줄을 다시 묶고 나는 말뚝들 사이에 이름천을 현처럼 당겼다. 헛간 문지방에선 끌로 마지막 그 흐름을 걷어내고 창틀에선 소금으로 얇은 경계를 그었다. 각 지점마다 서로 다른 박동을 심었다. 4, 3, 5, 7. 나는 박동을 돌려가며 어긋나게 또 어긋나게 유지했다. 밤이 이울자 땅의 울음이 바뀌었다. 배고파에서 돌려조로로 규칙이 고통을 배워 다른 모양의 질서로 갈아타는 소리. 구덩이는 크게 들숨을 쉬고
아주 길게 날숨을 내쉬었다. 그 길게 뻗은 날숨의 끝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가 또렷해졌다. 아들아, 어머니. 나는 멈춰서서 포플러 그림자 속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아무 얼굴도 없는데 따뜻한 손바닥이 이마에 닿는 느낌이 왔다. 그 손이 나를 미는 것도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리를 찾아주었다. 마지막은 어디야? 루스가 물었다. 나는 내 팔목을 들어보였다. 살 속으로 스며든 글자가 얇은 빛으로 고동쳤다. 여기.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넌 떠나야 해. 떠나려면 누군가는 남아야 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아버지는 집의 이름으로 살았고 난 내 이름으로 이 심장을 잠깐 묶어둘 거야. 그 사이에 너는 나머지 이름을 다 빼. 우리는 다시 움직였다. 루스는 들보와 문턱, 창대와 말목에서 숲꽃을 긁어 바람으로 날렸다. 나는 매번 박동을 틀어 비어버린 매듭을 무이름으로 이어붙였다. 이름이 지워질수록 구덩이의 파도는 잦아들고 파도가 잦아들수록 내 팔목의 빛은 더 깊어졌다. 마지막 글자가 떨어질 때 마을은 오래 묵은 숨을 내뱉었다. 유리창에 김이 걷히고 닭장이 빈자리에서 비로소 바람소리가 났다. 끝났어. 루스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버드나무를 보았다. 살결의 주름이 얕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심장은 여전히 여기 있었다. 다만 시작점이 바뀌었을 뿐. 이젠 선택이야. 나는 팔목의 매듭을 어루만졌다. 심장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낼지 아니면 내가 경계가 될지. 루스가 내 눈을 오래 바라보다 말했다. 경계가 되면 넌 떠나지 못해. 경계는 떠나지 않아야 하니까. 나는 웃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은 떠날 수 있겠지. 사벽빛이 포플러 끝에서 내려왔다. 그 빛이 땅을 스치자 네 갈래 박동이 잠깐 고르게 섞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박동을 다시 어긋나게 밀어냈다. 4에서 3으로, 3에서 5로, 5에서 7로, 그리고 마지막 7에서 0으로. 빈칸, 숨과 숨 사이에 내가 처음 붙잡았던 아주 짧은 틈, 그 틈 안에서 나는 리본을 풀어 내 이름을 조용히 덮었다. 붉은 섬유가 살 속으로 스며들며 빛을 껐다. 팔목의 매듭은 사라졌고 대신 버드나무 뿌리 아래 무이름의 고리가 은은히 빛났다. 심장은 서서히 방향을 바꿔 내 몸에서 땅으로 그리고 경계로 흐르기 시작했다. 구덩이가 마지막으로 길게 숨을 쉬었다. 그 숨은 배고픔의 울음이 아니라 잠에 들기 전에 느린 하품 같았다. 루스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살아있어. 내 목소리는 조용했다. 아직은. 멀리 성당에서 끊어진 종이 스스로 한 번 울렸다. 쾅! 마을의 유리창들이 같은 박자로 울리지 않았다. 제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방향으로 호흡이 흩어졌다. 나는 버드나무 곁에 서서 다시 한번 박동을 어긋나게 했다. 경계가 되는 법을 내 몸이 배우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온몸은 피와 진흙에 뒤덮였고 호흡은 끊어질 듯 거칠었다. 눈앞에는 아직도 검은 눈을 가진 또 하나의 내가 서 있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고 그 미소는 나의 모든 의지를 시험하는 듯했다. 너는 이미 우리다. 그의 목소리는 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다. 나는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내 안에서 태어난 또 다른 나가 말하고 있는 듯했다. 주변의 얼굴들이 다시 일렁였다. 아이들의 웃음, 노인들의 울음, 여인들의 노래, 모든 소리가 합쳐져 거대한 심장박동처럼 울려 퍼졌다. 그것은 구덩이의 심장이자 동시에 나의 심장이었다. 나는 흔들렸다. 정말 내가 이미 이 어둠의 일부가 된 것일까? 모든 저항은 헛된 몸부림일 뿐일까? 그때 내 가슴 깊숙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일어났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다. 루스였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마지막 속삭임.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어둠이 나를 삼키려 했지만 나는 내 안에서 빛을 찾았다. 그 빛은 크지 않았다. 작고 희미했지만 그것은 진짜였다. 내 기억, 내 사랑, 내 선택, 나는 나다. 빛이 폭발하듯 번져나갔다. 검은 눈을 가진 내가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은 갈라지고 어둠은 뒤로 물러섰다. 주변의 얼굴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광장은 무너져 내렸고 붉은 하늘은 찢겨나갔다. 나는 다시 추락했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눈을 떴다. 내 앞에는 다시 마을이 있었다. 낡은 집, 낯익은 길, 그리고 아침 햇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구덩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히 땅속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뒤에서 희미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